자,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착오의 유형이죠. 착오의 유형은 표시의 착오 있고요. 앞에서 봤던 거.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기관의 착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이 기관의 착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달 기관의 착오 정도, 요 정도 조금 이렇게 신경 쓰면 되고요. 특히 이제 출제 1순위는 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게 동기의 착오다라고 하는데 이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기라고 하는 건 겉으로 표출되기 전에는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동기는 원래 착오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동기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런데 동기가 착오가 아닌 것으로 착오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머릿속에만 있었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때도 동기의 불법에서 동기 자체만 가지고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에 이때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됐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제 알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는 표시가 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시된 경우,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꼬셨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시된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이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기가 계약서에 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쓰고 여기다가 도장도 찍었으면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된 거죠. 근데 뭐 참조사항 이런 경우에는 또 법률행위 내용이냐 아니냐,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웬만큼 표시가 돼 있다 그런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근데 해석상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분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착오가 됐든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의 착오, 동기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에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시가 된 경우,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서에 써 있다. 그럼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전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합의하면서 서로 간에 도장을 찍었으면 된 거지, 요것만 별도로 이것도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라고 별도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착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다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다죠. 그러니까 이 판례의 내용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뭐냐 이거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라고 하는데, 시에서 토지를 수용을 해서 뭔가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수용 대상 범위 내에 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원래 요 부분만 매매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시에다가 기부 체납 내지는 매매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공무원이 잘못 해석돼서 이것도 매매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부분도 매매했다. 요거는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만요. 또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다.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토지를 증여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용협의를 했던 사안에서 공무원이 잘못 알고 공무원이 잘못 안내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다가 토지를 증여했다. 그럼 그 동기가 표시되진 않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라고 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례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별도로 합의까지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 자, 이거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요건은 법률적인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란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이나 표의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인이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또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다면 일반인 입장뿐만 아니라 누구 입장이란 얘기죠?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다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라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착오를 미리 알았다면 그런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경제적 손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우리 객관적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하면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이건 주관적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 하나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 내용 가지고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럼 어떤 내용이 중요 부분이냐?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사자가 중요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건이 중요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 당사자가 중요 부분이 되는 경우는 증여계약이나 위임이나 고용, 특히 이제 업무를 맡기는 위임과 또는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고용 같은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요,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할게요. 자, 사람은 중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사람은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같이 당사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 매매, 물건을 팔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 물을 하나 사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가격이 내가 원했던 가격하고 어느 정도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현재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사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냐 아니냐,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무조건 중요 부분이 돼야 되죠.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물건을 샀다. 자, 그래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내력이나 성상 이런 것들은 동기의 착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보지 마시고 목적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법률 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다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성질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보증, 보통 보증, 신원 보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대 보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원 보증과 연대 보증은 책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인했다 그랬다는 얘기, 부과됐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법률 상태의 착오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기로 하고요. 목적물 소유관계의 착오는 앞에서 봤던 겁니다. 현실 매매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착오다라고 해서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실매매, 목적물 소유관계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했을 때, 그런데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시가나 수량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시가, 목적물의 시가는 제가 이 물건, 이거 일단 파워포인트 리모컨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리모컨도 되고, 여기 포인터도 되고, 근데 굉장히 빛이 강해서 잘 나옵니다. 물건 자랑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얼마짜리냐? 어떤 사이트에서는 35,000원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이트는 32,000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생긴 건 그래도요. 그럼 시가라고 하는 건 물건이 비슷해도 시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사면 되는 겁니다. 수량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개들이 한 상자를 샀다라고 하는 거죠. 한 박스 100개 들어간 걸 샀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95개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근데 100개를 가지고 90명을 나눠주려고 100개들이 한 박스를 샀는데 95개 왔다. 그럼 90명에게 나눠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대금 감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럼 그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나 수량 이 부분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착오에 중과실이 없을 것, 중과실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중과실은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중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말이 똑같은 얘기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 그럼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는 누굴까요?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왜냐하면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이 판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제가 이제 제시하는 판례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누구냐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중간에 판례를 지금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 이 사람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원고는 누구냐. 이 원고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예요. 여기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써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공장 설립용 토지를 살 때 이 아무 토지에나 공장 건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땅을 살 때 이 땅 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정도는 관할관청에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되는데 이를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고가 의도했던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러니까 원고가 누구냐는 얘기죠. 원고가 공장을 경영하는 자다. 그래, 보이므로 이러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립용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럼 직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도 항상 이 주체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해서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립용 토지를 산다. 아니면 무슨 변호사가 토지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이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업과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효과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항상 취소할 수 있다. 앞에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한 게 있으면 그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일부 취소가 가능하면 일부도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죠. 이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법률 행위 일부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전부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취소 사유가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하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문제가 있으면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가능한가 문제가 있으나 통솔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 일부 취소도 그냥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통솔과 판례가 인정하니까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3자 똑같이 나오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취소를 인정하는 건 가능하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에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손해배상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109조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109조 근거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니죠.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왜 손해배상 의무가 없느냐? 일단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위법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자, 이게 우리 이제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109조에서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중과실은 없습니다. 착오에 빠져서 계약 보증서 발급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엔 경미한 과실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과실이라고 할 때 이 과실은 그럼 무슨 과실이죠? 중과실이 아니니까 경과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그냥 과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누구나가 다 여러분이 봐도 정답이고 내가 봐도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실로 표시하지 않고 경과실이라고 제시해 줄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거 공통점인 것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화해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의 경우에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은 화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화해 대상은 맞아요. 화해 대상은 맞는데 화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화해 대상이 아니다. 화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그렇다는 얘기는 화해 대상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화해 대상자인 줄 알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취소해야죠. 화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가 내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잘못이 나중에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화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럼 당사자에 관한 착오죠. 그리고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더라.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 계약에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화해의 대상인 분쟁 사항이 아닌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착오와 관련된 문제, 우리 이제 사기 강박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원래 대리 행위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 쪽에서 우리 공부할 테고요. 그래서 다만 대리인이 다른 의사 표시했어도 그거는 착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이 다른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리 행위할 때 의사결정은 다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달기관의 착오다라고 하는데, 자, 의사 표시는 101동 102호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전달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착각을 해서 102동 101호에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의자는 정확하게 표시를 했죠. 이거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표시가 원래 가 있어야 되는 101동 102호에 안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 있어야 될 곳에는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부도달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 불성립은 아니고 부도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성립에 의사 표시가 있었고 완전한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전달기관이 다른 곳에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가 갖다 주면서 다른 주소지에 갖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 발생의 문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불성립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도달에, 이것도 불도달이 아니고 부도달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안일불자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나오면 부동산 부정행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도달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표시기관의 착오, 이건 표시의 착오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보통 이걸 기관의 착오다 이렇게 묶었는데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다. 자, 요걸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요.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경합에 있어서도 착오와 이거는 시기가 아니고 사기예요. 사기. 착오와 사기는 서로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부분 지워주셔야 됩니다.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요. 자, 여기 우리 96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할 때, 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109조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2015년도 사건이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인가 판결이 난 게 있어요. 판결이 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요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서로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해 놨습니다. 원래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매수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이 갑이었고 매수인이 을이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사놓고 보니까 뚜껑이 없더라. 그런데 매도인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고쳐줬다. 그럼 매수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다수설의 학자들이었는데, 분쟁이 한번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판례 번호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기본서 뒤에다가 적어놓고 요거는 이렇게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서로 간에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8년 이후에 2017년부터 저 판례가 확정이 되고 나서 2018년 이후에 시험에 계속해서 빈출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착오와 해제입니다. 자, 이 경우도 이것도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으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여기서 해제가 적법한 해제다라고 하는 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고 이날 중도금 주기로 했고 이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물이 20억짜리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의 계약금을 줬고 중도금을 8억을 주고 잔금을 10억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20억, 그렇죠. 8억 10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억 맞죠? 원래는 중도금 10억이고 계약금은 중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물에 뚜껑이 없더란 얘기죠. 자, 뚜껑이 없으니까 이거는 알면서도 중도금을 주게 되면 이게 법정 추인이라 그래서 취소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중도금을 안 주니까 매도인이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물론 최고도 했겠죠. 최고하는 과정에 고쳐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고 이행기일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소멸해 버립니다. 계약이 소멸해 버려요. 그럼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는 계약이 존재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볼 수 있겠지만 이쪽에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건 맞다. 이건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건데 계약이 성립되려면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계약인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해제했고 나는 계약 성립 전 단계에 있었던 내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논리를 잘 구성했다라고 해서 칭찬이 자자했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착오와 해제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전부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 수문불합이 무효 이건 볼 거 없습니다. 착오와 수문불합이 착오라고 하는 건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불합의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요. 자, 넘겨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표 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98페이지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